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세법의 박경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상속세에 대한 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상속세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증여에 대한 기본 개념 이 과정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상속에 대한 내용에서 조금 세밀하게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총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재산, 유산세 체계를 가지고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즉 상속재산이 얼마인가,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 자 피상속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가진 모든 재산, 이 과정을 가지고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런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이제 부동산들이 있겠죠.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험금이 있을 겁니다. 보험금이라든가 또는 누가 있나요? 신탁재산도 있겠죠. 맡겨놓은 재산들, 신탁재산. 요즘 뭐 한간에 가장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의 신탁재산, 이걸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스가 누구 거냐, 이걸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돌아가신 분이 맡겨놓은 재산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재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또는 직장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퇴직금도 그 상속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총 묶었을 때 이 과정들이 이제 상속에 대한 재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빼주는 항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공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제는 이제 차감한 항목이 되겠죠. 전체적인 이러한 재산 속에서 돌아가신 분이 가진 재산 속에서 빼줘라. 그 빼줘야 될 내용들이 누가 있나요? 비과세는 빼줘라. 즉 비과세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자면 묘지라든가, 그렇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또 상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런 것들은 빼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비과세 이런 과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과세가액, 불산입액, 요 과정들이 또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공과금, 자 돌아가신 분이 내야 될 공과금이라든가 또는 장례비용이라든가, 장례비용 또는 채무, 이러한 과정들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해간다, 이런 과정이 되는데, 여기에 빼주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또 추가해야 될 것들이 있죠. 왜? 돌아가시기 전에 요 과정 속에서 상속 개시일 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 요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상속재산으로서 인정하겠다.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암환자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들을 처분할 수도 있죠. 그런 과정까지도 상속재산에다가 포함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장례비용이라고 해서 장례비용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례비용은 1,000만 원의 금액의 한도가 됩니다. 1,000만 원. 그리고 봉안시설에 들어간 비용은 500만 원까지 인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비용은 총 1,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장례비용의 1,000만 원 한도고, 그 다음에 봉안시설의 500만 원의 한도를 찾고 있다, 이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공과금은 당연히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될 공과금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도 빼주겠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러한 내용의 차감 항목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공제 항목에 나타날 수 있는 게, 과세 표준을 구하는 과정 속에 이 금액이 크게 되면 세금은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이 과세 표준이 적다라고 한다면 세금은 적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산 속에서 이제 공제 항목이 가장 크게 적용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인적공제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 보면은 기초공제라고 해서 공제 항목 속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면은 기초공제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돌아가시면 빼주겠다, 이게 이제 기초공제인데, 그 기초공제는 2억 원 자체를 무조건 빼줍니다, 돌아가시면. 그래서 2억 원 자체가 무조건 기초공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또 가업상속도 있는데, 우리 주변은 가업상속이 대부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업상속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가업상속도 인정을 해주고, 또는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또 영농상속도 있겠죠. 영농상속,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제 항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 공제, 배우자.
배우자 공제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나타난 게 이제 기타 인적 공제라고 해서 다섯 번째가 되겠죠. 이 기타 인적 공제다.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2억은 그냥 빼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 공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배우자 공제는 최대 뭐 한 30억까지 정도 우리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30억까지. 그러나 이제 배우자 공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2억 자체는 그냥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인적 공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자녀 공제들이 또 나옵니다. 자식들이 몇 명이냐 이런 걸 가지고 또 비교하겠죠. 그래서 자녀 공제에 관한 내용이 있고 연로자 공제, 연로자 이런 과정이 나오고 또 장애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애인 공제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자녀입니다. 자녀 1인당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인당 5천만 원이 규정으로 잡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2명만 되더라도 1억입니다. 1억. 그래서 이런 공제 항목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세 표준이 공제 항목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 일반 시중에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라고 하는 과정은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을 구하는 과정이 물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돌아가셨거나 이런 과정이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또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공제 항목이 크다 보니까 상속세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재산이 좀 여유 있게 10억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속세는 부담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제 항목, 특히 인적 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적용하게 되면 무조건 돌아가실 때 얼마 빼줘라? 2억 빼줘라. 그걸 기초공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공제다라고 했을 때 배우자 공제에 대한 내용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자체를 빼주기도 합니다. 5억 미만일 때는. 그럼 5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5억 자체를 빼주고 버리면 이게 얼마가 돼요? 7억이 되겠죠. 배우자가 있다면은. 그리고 자녀가 2명이 있다 그러면은 5천만 원씩 해서 1억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 10억 정도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10억이 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아파트라든가 이런 단독주택 하나 가지고 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상속세는 없는 거죠. 야, 그게 아니다. 아파트가 내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한 12억짜리다. 그건 시중에 매매가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상속이라든가 증여는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매매 가격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가라고 있습니다. 시가. 시가는 뭐예요? 국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을 잡아놓은 가격이죠. 그래서 토지라고 한다면은 개별 공시지가가 되겠고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의 매매가 대비 얼마 되나요? 시가가 70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 한 80%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12억짜리라 하더라도 10억 미만으로 시가는 형성되어 있다.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세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속세 그랬을 때 그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그걸로 쫓아가지 말고 돌아가셨다. 누가 물어보면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셨으면 어머님 계시냐? 그럼 어머님이 누구죠? 배우자죠. 그럼 5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무조건 5억 빼주는 거니까 그럼 5억은 빠지는 거고 기초공제 2억 빠지죠. 그럼 얼마입니까? 7억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몇 명인가? 2명입니까? 3명입니까? 물어보면 나오죠. 그러면 그 금액을 빼버리면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없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럴 때는 상속세가 없다. 그냥 기본적인 개념은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있는데 하다못해 퇴직금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모든 재산입니다. 보험금도 마찬가지. 그냥 주변에 가장 많은 게 부동산, 보험금, 퇴직금이 있을 겁니다. 신탁재산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재산들에 대해서 이 공제를 딱 적용하다 보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가 아니면 안 내도 되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공제 항목을 적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5단계 초과 누진이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면 이 과정에 곱하기 이제 세율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내야 될
상속세라고 하는 세금이 이제 나오죠. 그게 산출세액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세율에 대해서는 10%, 20%, 30%, 40%, 그 다음에 50% 이렇게 5단계로 형성한 초과누진입니다. 초과누진. 그러니까 1억 원 이하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라고 했죠. 10%. 그래서 이 10%, 20%, 30%, 40%, 50%라고 하는 초과누진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 세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계산했을 때 그러면 초과누진이 적용됐을 때 이 산출세액에서 100만 원의 세금이 나왔다면 그걸 내야 되느냐. 야, 돈 낼 세금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금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줌으로써 일단은 이 과정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신고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전세법은 신고만 해도 세금은 안 내고 신고만 해도 10%를 빼줬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7%입니다. 100분의 7이죠. 10%가 아니라. 예전세법에서는 우리가 10%를 뺐는데 지금은 7% 빼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7%죠. 그럼 100만 원에서 7%면 얼마입니까? 70만 원. 예전엔 100만 원 빼줬는데 10%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 내라는 이야기? 93만, 70만 원, 7만 원이죠. 7만 원이니까 결과적으로 97만 원 내는 거죠. 해서 93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신고를 함으로써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세 공제가 인정이 된다. 그때 신고는 언제 할 것이냐? 이랬을 때 어떻게 돌아가신 날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죠. 이때 신고만 해도 내야 될 세금을 10%를 빼준다. 그냥 납부는 나중에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그 양반이 언제 돌아가셨냐를 따져서 그 말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6개월 동안에 이때 신고를 함으로써 6개월이죠. 요 과정이 7% 빼주는 공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 있습니다. 자, 세대를 건너뛰었다. 세대를 이제 건너뛰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자식인 A-가 있어요. 거기에서 또 자식이 또 있겠죠. 손자나 손녀가 되겠죠. 이 과정에서 자식한테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죠. 이게 그랬을 때 얘기인데 이게 자식이 예를 들어서 못된 짓 하고 재산을 자식한테 줄 필요 없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세대를 건너뛰어 버리죠. 손주한테 이렇게 내려보낼 수 있다. 상속을. 이걸 가리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는 할증과세가 이루어진다. 할증과세. 그냥 무서운 세금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내가 부모 속만 썩히고. 근데 재산을 주긴 줘야 되는데. 자식놈한테 바로 주기는 이게 다 까먹을 것 같고 그래서 손주나 손녀한테 넘길 수도 있다. 상속을.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건너뛰었다라고 했을 때는 무려 30%를 할증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내야 될 세금, 산출세액에다가 30%를 할증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재산이 있다면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지 말고 정상적으로 넘어가느라 이런 형태가 되겠죠. 법은.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상속세에 대한 내용에서 세대를 건너뛰었을 때 좀 드문 현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에 보면은 과세 표준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라. 그러면 상속이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물으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재산이 얼마이냐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배우자가 있느냐. 배우자가 뭐 2명은 없죠. 에? 그래서 배우자가 있느냐 아니면 배우자도 돌아가셨느냐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몇 명이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담이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있는데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다. 뭐 기초공제는 당연히 또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배우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우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배우자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있고 자녀 공제가 있고 그리고 기초 공제가 있어요. 이 과정에 이 세 박자는 기본 개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빼줌으로써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이라는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과세 표준이 어느 단계에 들어갈 거냐. 물론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1억 원 미만인 경우 10%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세 표준을 구하는 형태가 배우자가 있으면 혜택 주고 자녀가 있느냐 몇 명 있냐 여기서 2명이다 1명이다 이런 과정이 되죠.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4형제 원래는 6형제인데 6형제 중에서 제 밑에 2놈이 죽다 보니까 4형제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하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오냐 키우고 뭐 유치원 보냈는데 뭐 잘못해갖고 해초리 한 대 때렸더니 또 폭행이라고 신고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왜? 내 자식이 최고거든. 근데 예전 우리가 자식이 많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뭐 내 아들이 최고고 내 딸이 최고다 이런 형태다 보니까 공주, 공자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자녀가 몇 명인가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처리하면 과세 표준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을 구하면 거기에 세율을 반영해서 세금이 나오는데 세금이 나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 하자? 신고는 하자. 돈이 없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가서 세무서에 신고는 해라. 이 말이야. 그런데 박 선생 이렇게 내야 되는데 아버님이 이쪽 저쪽에다가 막 보증도 쓰고 이런 게 많더라. 그러면 세금도 내야 되고 아버님 재산이 있다고 해서 세금도 냈는데 아니 세금 내고 나니까 또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빚을 갚아달라고 난리다. 그러면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빚에 충당을 못하겠다. 이럴 때는요. 상속 포기를 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가지고 상속 포기를 하면 돼요. 나 아버님 재산 안 받겠다.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채무가 얼마가 있느냐 이걸 빨리 따져야 되겠죠. 채무가 많느냐. 부모님이 채무를 많이 빚을 많이 졌다면은 오히려 상속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특히 이제 시골 같은 경우 농협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사짓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채무 과정이 크고 내가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세 내고 빚 갚고 그럼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대부분 90% 이상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재산이 얼마 있다. 누구누구한테 얼마를 갚아야 된다라고 부모님들이 다 얘기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5년 됐는데요. 5년 이전에 그러니까 한 10년이 넘었죠. 한 15년 전에 이미 수술 한번 했어요.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은 수술실 들어가기 전날 A4 용지에다가 아마 3장을 제가 받았어요. 그 3장 속에는 누구누구한테 얼마 받을 게 있다. 여기서 쭉 나열을 해놓고 그리고 누구누구한테는 빚이 있다. 농협에 얼마 정도 있고 뭐 쭉 적어놨어요. 개인 빚도 있고. 그래서 받아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돌아가실 줄 알고 써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대부분 빚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받아야 될 이 재산보다 빚이 더 크면은 반드시 뭐 하자? 상속 포기하자.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세도 안 내고 포기함으로써 빚도 청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세무서에서는 채무자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할당을 하죠. 국가에서 이제 환수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채무자들한테 이제 우선 변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따지는 방법에서 상속세 그랬을 때 물론 이 과정에 모든 상속 재산을 찾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법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그건 돈 많은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 입장에서 따졌을 때는 기본 개념으로 가자. 누가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배우자가 있다 없다를 따지고 자녀가 몇 명이냐를 따지고 그리고 기초공제는 당연히 얼마 해준다. 2억을 해준다겠죠. 2억 빼준다. 그랬을 때 과표가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7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래도 좋은 거죠. 왜? 부모님이 다른데 빚이 없고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또는 땅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런 경우에 요 7억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머님 계시면 배우자 공제 되죠? 5억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 공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 공제 혜택을 주고 그러다 보면 과세 표준은 마이너스 나와버려요. 마이너스. 그러면 과표가 마이너스 나왔을 때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관할세무서에 쫓아가서 상속세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다. 대충 한 10억 이상 돌아가신 분이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분이 10억 이상의 아마 재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상속에 대한 문의를 해야 돼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게요. 이 상속이라고 했을 때 뭐 세무서 우리가 이제 세법이다 보니까 세법에 이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세무사죠. 세무사. 세무사한테 쫓아가서 아버님 재산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속세 얼마 정도 내야 될까요? 하고 문의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세무사를 찾아가기 힘들면 우리가 골목길마다 있는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 하신 분들도 기본적인 세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문의도 이 공인중개사한테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파악 좀 해주시오. 그러면 중개사가 파악할 수도 있어요. 재산 모든 사항들을. 그러나 시군구에 쫓아가서 직접 확인한 게 재산은 빠르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상담을 거치고 상속세를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무사하고 면담해서 최대한 과세 표준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이다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 있지만 이 내용 속에서 돌아가신 분의 전체적인 재산 상태를 꼭 파악해라.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요. 요 퇴직금하고 보험금을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상속 재산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퇴직금이나 보험금도 상속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상속의 범위 10억 이상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여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10억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퇴직금과 보험금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나중에 이 과정이 숨어 있는데도 모르고 넘어갔을 때는 나중에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에 대한 부가고지서가 날라오게 돼요. 그럼 그때 돼서 아차 그러지 말고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돈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혜택을 꼭 좀 보자. 신고만 해도 납부를 안 하고 신고만 해도 혜택을 본다고 했죠.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얼마를 빼준다? 7%. 그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상속세인데 상속이라고 하는 과정은 일반인들보다는 있는 사람들. 저도 재산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죽었을 때 자식놈들이 상속세를 냈으면 쓰겠어요. 근데 내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자들이 내는 세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계속 요즘에 그 시끄러운 게 매스컴에서 시끄러운 게 뭐예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뭐다?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개별적으로 또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동네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나 세무사들한테 문의를 해서 상속세 납부를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있을 때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